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음,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는 그 표지들이 있잖아요. 인트로라고 하는데 인트로를 멋진 영상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로고가 들어간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들을 조금 넣으면 어떨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하고 1년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밑에 폰트도 바꿀 수도 있고, 자막도 이쁜 걸로 할 수 있고, 그런 걸 제가 좀 준비해가지고 막 하다가, 1시간을 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준비해 놓은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그래도 썸네일을 그래도 내 얼굴하고 제목하고 써놓는 거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이전에 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그리고 E9 비자 근로자들 상담을 할 때 그때 찍었던 영상들 가지고 한번 제가 사람들 얼굴도 좀 가려보고 해봤어요. 그때는 좀 괜찮게 되는 줄 알았고 했는데 최근에 20분짜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해야겠다. 그냥 원래대로 또 저희 그 유튜브 비자인 코리아를 들으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도 제 목소리하고 판서하는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른 유튜브들보다 처음에 시작하는 인트로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화면만 이렇고 목소리만 나가잖아요. 그래도 음, 어, 조금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영주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영주 자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출국관리법 10의 3인가요? 예, 거기에 영주 자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영주 자격에 따라서 이제 필요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을 충족을 해야 이제 허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주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소득이 당연히 1등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이 두 개로 크게 카테고리를 잡는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이 공부하면서 시행착오 거치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한 거는 시행착오를 겪고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계 유지 능력이라고 이전에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게 있어요. 여기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노란색이 요즘에 조금 잘 보이더라고요. 자, 봐요. 생계 유지 능력은 크게 뭐가 나누냐면, 이제 소득이 있고, 두 번째 자산이에요. 그 생계 유지 능력에 관련돼서, 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 시규에 보면, 이제 18회 4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2호 규정에 보면, 소득뿐만이 아니고 자산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시규는 법률이 아닙니다. 법률, 출입국관리법, 그 다음에 시행령, 이제 그 다음에 시행규칙,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들을 모아놓은 거가 시규, 시행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시행규칙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요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매뉴얼에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좀 나와 있는 사항이 이제 생계 유지 능력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GNI 1배 또는 GNI 2배로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규정들도 이전에 제가 F299 자산 요건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소득하고 자산 F299하고 F5 영주자격하고 제가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전에 유튜브 채널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유지 능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식에 관련된 겁니다. 주식.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소득으로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될까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금융 쪽 관련해서 자산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알고 계신 회계사님 또는 제가 알고 있는 회계사 사무실의 이사님을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제가 아는 한도 내 그리고 구글링을 해서 찾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주 자격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생계 유지 능력은 이제 소득과 자산인데 제가 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OR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 이 두 개를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소득에 관련된 거는 이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근로소득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소득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종합소득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자산에 관련돼서 오늘 설명할 건데 자산은 이제 자산을 취득했잖아요. 취득일로부터 영주 자격 신청일까지 최대한 6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보유. 이제 자산에는 크게 이제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금융 자산에 대해서 포커스 맞출 건데 앞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실물 자산은 이제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동산 가격에서 시세겠죠. 마이너스 부채를 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억짜리인데 부채가 6억이다 그러면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거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매뉴얼에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 금융자산 과라고 돼 있죠. 과 and죠. 실물자산 모두 허가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소득과 자산은 합할 수가 없지만 자산 내에서 합하는 거는 여기상으로 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자산의 종류가 크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을 하고 나서 그 공시 가격, 은행에서 발표한 이제 시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돈을 빌렸다. 그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건데 그걸 뺀 금액을 이제 실물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금융자산 쪽에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자산에 인정되는 거가 시규 18회 4의 2호 규정에 나와 있는데 신청인 또는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면 신청인 또는이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은 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할 수 없을까요?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신청인이 가지고 있든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는이면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 신청인만 해당되는 거든가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되어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은 신청이 되는 거고, 이제 신청인 플러스 가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인 혼자 가지고 있든지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 같이 가지고 있든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가계 순자산, 부채를 뺍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순자산 이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F5 1 비자 신청할 때는 여기에 1.5배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4억만 있으면 되겠네. 4억 아닙니다. 실제로는 6억 2,200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2021년 3월 달에 가구 평균 순자산이 4억 1,452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F5 1 비자를 신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5 1 비자가 아닌 경우 F5 15는 가능하고요. 가족, 신청인 또는 가족의 생계 유지 능력이 일반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F5 10은 안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F5 1 비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안 합혀도 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그 국내 박사학위는 GNI 한 배 소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F5 1입니다. F5 16, F7과 F71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F7하고 F71은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GNI 2배 정도의 소득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일반적인 거가 일반 영주 자격인 F5 1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F5 1 일반 영주 자격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린 점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기침을 해가지고 잠이 확 달아났죠. 네. 가끔씩 가래가 끓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하시라고 기침을 하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억 2,2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의 메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식입니다. 주식 여기 있네요. 자, 적립 예치식 저금, 적금이라고 보면 되고 또는 일반 예금, 예금에 돈이 남아있는 금액들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펀드도 많이 하시잖아요. 펀드, 그다음에 보험도 있고요. 자동차 보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들도 일반적으로 있는데 오늘은 제가 주식을 할게요.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이 되는데 요즘 서울의 전세가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좀 큰 데는. 그래서 그게 6억 2,200이 된다. 물론 부채를 빼고 그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 자격이 6억 2,200입니다. 그 서울에 10억짜리 전세 살고 실제로 본인 돈으로 했다 그러면 영주 자격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GNI 2배 다 맞잖아요. 다만 그 자산은 GNI 2배가 아니고 요 금액 그러니까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평균 순자산 4억 1,452만 원의 1.5배인 6억 2,2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부채를 빼고요.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이 예를 들면 2억 정도 된다. 2억 정도 되는데 이제 다 빼니까 부채를 빼니까 2억 정도가 남아요. 근데 금융 자산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주식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서 설명해 둔 것처럼 주식이 이게 소득이냐 아니면 자산이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제가 이제 구글링을 좀 해보니 예,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주식이 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상장된 회사에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나 어떤 부분 했을 때 배당을 받으면 이게 배당이 소득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2022년 작년 9월 22일이죠. 작년 2022년 9월 22일인가요? 이때 소득금액 증명원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모든 소득이
한 장 안에 다 나오게끔 바뀌었어요. 거기에도 소득에 배당 소득이 들어가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실제 주식만 가지고 이 주식의 환급 가액 여기 나와 있죠. 주식에 대해서 예상 환급 가액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환급 가액은 이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식은. 근데 똑같은 주식인데 배당 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종합소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15.4%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더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겁니다. 요거. 배당 소득이 아닌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환급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주식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이냐 아니면 법인의 일반 비상장의 법인의 주식도 인정이 되느냐 요 부분들입니다. 요 부분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소득이 뭐 일반적으로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면 예를 들면 근데 금액이 너무 적으면 배당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인의 비상장 주식 이게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예요. 자 여기 어떤 F2 비자 근로자가 있어요. 여기 회사가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7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야, 너 우리 회사 비상장이지만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사라. 주식을 사면 7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잖아. 그러면 너가 나중에 우리가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윤이 더 남는다. 그러면은 내가 배당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7천만 원 정도가 자금이 투입되고 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이 외국인 근로자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배당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수익을 했는지, 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로자 1번이 있고, 근로자 2번이 있어요. E9 비자 근로자. 그 다음에 세 번은 E74 비자 근로자. 이런 근로자한테 돈을 다 우리 주식을 사라. 우리 주식을 사라. 너가 같이 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같이 영유하자. 요렇게 정말 접근하시는 사업주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요 자산에 대한 거가 어쩌면 채권, 펀드나 보험 같은 경우는 큰 회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쌓여지고 그다음에 비과세에 있는 채권들도 많이 있잖아요. 돈은 증가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근데 그것 자체로도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식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로 이걸 물어보는 외국인 근로자는 코스닥 코스피에 투자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너가 사.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배당해 줄게. 근데 이게 어 한두당 예를 들면 5천 원이었어. 요거 가지고 뭐 7천만 원 사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겠죠. 이 부분 가지고 결국은 6억 2,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느냐. 돈을 벌어서 여기다 계속 넣어서 6억 2천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한 주당에 5천 원이잖아요. 예상 환급 가액인데 여기서 예상 환급 가액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중에서 주식 투자로 해서 솔직히 많은 주식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다 상장된 주식입니다. 상장. 그래서 비상장 주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돈을 넣어서 계속 넣어가지고 너가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되고 또 실물 자산으로 내가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4억 얼마만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하는 족족,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인에게도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나중에 배당도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회사에 있는 비상장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비상장 주식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휴지조 가게 됩니다. 휴지조가. 왜 이 회사가 우리 더 이상 안 할래. 문 닫아버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왜 주식을 투자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런 돈이 있으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적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적금을 넣으면 예를 들면 한 5년 넣어요. 한 달에 300만 원. 그러면은 3 3 3,600만 원 정도 되면 10년이면 3억 6천이잖아요. 길게 잡고 요거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요거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구입을 해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3억 6천 가지고 사면 한 7억 넘은 것도 살 수 있잖아요. 돈 갖고 나면 언젠가는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근데 저한테 문의 준 외국인은 정말 이 케이스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강의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솔직히 법인으로 설립하는 모든 업체는 주식이 있습니다. 한 주당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 정관에 이제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상법 쪽이라 회사에 이제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식을 매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는 출입국에서 비상장 주식,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 아니면 친구의 회사, 상장에 않는 회사에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상장된 회사에서 예를 들면 10년 전부터 계속 한 달에 2, 300씩 넣어서 정말 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솔직히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저는 금융자산은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적금도 가능하고요. 또 펀드도 가능합니다. 또 국채라든가 채권도 가능하거든요. 10년이라든가 5년 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갖고 인정해주는 부분들로 이제 금융자산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 이렇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본인들의 뭔가를 얻겠다, 버는 돈, 또 친구들 돈까지 다 해서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사면 뭐합니까? 정말 휴지됩니다. 나중에 회사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좀 약간 호도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법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의 근로자인데 어떤 비자든 상관없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인데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살래. 다만 그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주식을 사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이면 적금을 넣든지, 예, 그다음에 펀드를 하시든지, 또 국채라든가 안정성 있는 채권 쪽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종잣돈이 모아지면 요즘 한국은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잘하면 시세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곳에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지, 회사에 그러한 어, 달콤한 말 같이 경영할 수 있어. 그다음에 회사 너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직원이지만 같이 너도 우리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라는 가만히설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솔직히 여기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주식까지 설명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저는 정도를 좋아하거든요, 정도. 바른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립, 적금을 하든지 또 만약에 펀드를 하든지 아니면 채권, 안정한 채권 쪽에 투자를 하고 종잣돈이 모아지면 그다음에 주택이나 토지를 좀 구매해서 이제 상당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실제로 공시 가격이나 은행 이제 공표 시세로 이제 많이 이제 가격이 뛰었을 때 이런 부분 검토해서 이제 소득이 안 된다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10년 가까이 우리도 한국 사람도 보세요. 오래 살고 일하고 해도 6억 2천만 원 정도의 상당한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6억이라는 돈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너무나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들의 주식은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증권이라든가 또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에 정말로 많은 케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나 모르겠다 하고 대표자 바꿔버리고 나가버리면 그럼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은 여러분들 어, 회사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정도를 밟아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시드 머니가 만들어지면 다른 부분으로 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회사한테 속지 마십시오. 자, 오늘 영주권 F5 비자 중에 생계 유지 능력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케이스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일부 내용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떤 거는 외국인 정책 위반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정책들, 이런 지침들을 만들었을까를 굉장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하면 당연히 가르쳐 줄 거고요. 여기서의 제가 솔직히 질문하게 되면 10가지 질문 중에 한 절반 이상을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제 그 디테일한 걸 물어보면 1345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쪽에 확인을 해봐도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음, 이제 정부나 그 정책본부에서 답변을 줘도 관할 출입국 가면 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보편적인 정책은 정책 위반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는 게 저의 이제 출입국 업무를 보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강의해드린 것처럼 영주권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비자입니다. 비자. 영주 다음에는 이제 귀화가 되잖아요. 귀화는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국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영주로서 한국에 계속 영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혜택이 많잖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자격을 주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조건이 약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건의 강도를 따지면 영주권이 있고 F2가 있으면 E7이 있잖아요.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요건이 더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게 영주권이고 가장 어려운 게 영주권인데 사람들이 영주 자격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쉬운데라고 생각하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을 하고 왜 정책 위반자가 자산에 대한 요건 중에 이 부분들을 넣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기관이죠. 펀드 기관이에요.
채권 기관인데 비상장법인 기관이 아닙니다. 요 부분들 보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7,220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곧 8,000명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이제 1만 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댓글 달아주신 행사님 중에서는 아시는 분한테 엄청나게 추천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댓글 달아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큰 힘이 구독의 힘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벌써 30분이라는 기간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났네요.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만 설명하면 좋은데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원래는 20분 이내로 끝내다고 생각했었는데 30분이 됐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영주권에 관련돼서 생계 유지 능력 중에 주식을 소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들 그리고 지침상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회 또는 2회 이상을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제가 올리는 거 주말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관님 행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